자, 막걸리 시즌3 배반당자 박원기입니다. 자, 우리는 매일매일 쏟아지는 다양한 뉴스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전하고 있는 내용들의 맥락을 제대로 알기는 상당히 힘들죠. 자, 이번 시간에는 민선 7기 2년을 맞이해서 그 단체장들 공약 평가 뉴스를 살펴보고요. 자, 전북의 현안들이 언론에서는 어떻게 다뤄지는지, 또 도민들은 어떻게 제대로 그 알 권리와 공론의 장을 잘 받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입니다. 우리 박주연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시고요. 현재는 사람과 언론, 또 전북의 소리 편집 발행인 나오셨습니다. 자, 손주아 우리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로는 이제 관점이 다른 뉴스를 한번 보자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우리 박주연 교수님은 제 언론사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최근에는 그 개간지로 이제 잡지를 하고 계시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터넷 언론도 시작을 하셨어요. 어떤 계기가 또 있으신가요? 예, 이제 개간지는 이제 시사인문 학술 개간지인데 네. 한 2년 됐습니다. 지금 올 6월로 이제 9호째를 냈는데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책을 만들어서 전국에 이제 유통을 시키는 이런 개간지였는데, 책이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해서 딱 그 여러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하고 이제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 좀 뭔가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 책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많고, 한 30여 분의 그 필진들이 참여해서 정말 힘들게 만든 공들여서 만든 책이 또 요즘에 또 책이 안 읽히더라고요.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책들을 안 보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서점에를 안 가고 책을 또 주문을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책에 있는 좋은 내용들을 과연 이렇게 그냥 소진을 시키는 게 아까워서 그것을 인터넷 신문에 다시 담아서 다시 이걸 좀 유통시키는 게 어떨까. 이제 우리 필진들이 그런 의견이 나와서 최근에 이제 전북의 소리라는 인터넷 신문을 한 달 됐습니다. 저도 몇 번 읽어봤는데 그 이전에 인터넷 매체 또 언론 매체하고 상당히 다른 느낌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큐레이션 저널리즘, 솔루션 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신문방송학과 겸임 교수님으로서 어떤 저널리즘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뭐 인터넷 신문들이 이제 많죠. 물론 이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이 주로 이제 속보성 위주의 그 상당히 그 속보감 있는 기사들을 많이 다루는데 반해서 뭔가 이제 그 많은 뉴스 데이터들을 좀 가공하고 분석하는, 또 해석해주는, 뉴스 이용자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진입하기 어려운 그런 뉴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팩트 체크 기능을 언론에서 많이 다루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뭐 큐레이션 저널리즘이라고 그래서 뉴스 큐레이터라고 그러죠. 뉴스를 생산하는 게이트키퍼, 즉 기자, 취재 기자들을 지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우리 학계에서는 뉴스 큐레이터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정도로 뉴스를 그 하늘아래 새로운 뉴스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좀 소셜 네트워크가 워낙 발전을 하다 보니까 속보성의 뉴스들은 어디에서든지 접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속보성의 뉴스를 찾아가는 그 시간에 차라리 그 뉴스를 조금 맥락적으로 해석하는, 이제 맥락적 저널리즘, 해석적 저널리즘,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편하게 우리가 미술관이나 어떤 박물관 갔을 때 그 앞에서 큐레이터들이 이 작품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이제 어떤 그 작가의 의도 같은 것도 또 설명을 해주는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큐레이션 저널리즘은 이제 요즘에 그런 추세인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 기사들을 비교 분석하셔가지고 어떤 의도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또 어떤 솔루션, 어떤 방법이나 어떤 숙제 같은 것들을 또 내주시는 그런 역할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사람과 언론 때부터 이제 그 개간지에서 보면은 미디어 비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퀄리티 미디어 비평이 나오는 개간지라니 하면서 굉장히 저는 이제 감시하는 이제 시민사회 단체니까 언론은 이제 굉장히 이제 재미있게 보고 이런 게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전북의 소리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 미디어 비평이 데일리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경쟁 의식도 느끼면서 미디어 비평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권력을 이제 권력 부분에 대해서도 권력을 해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보도 실태와 한계를 짚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래 갔으면 좋겠고, 오래 가려면 맷집이 정말 튼튼해야 되는데 많은 맷집을 준비하고 지금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수아 국장님의 민원연에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바라보는 어떤 언론의 모습이라면,
같은 언론사에서 바라보는 또 다른 언론들의 네네. 그 기능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우리 지역에서는 언론사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지역 일간지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생활을 해봤었지만 이제 손으로 몇 개다 10개는 이미 넘은 지 오래됐고 그 항상 그 언론 비평을 하실 때도 보면 그 열악한 처우나 조건에서 살아남기가 힘들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언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근데 2019년에 이제 전라북도에 등록된 이제 언론사 수가 160개가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일간지는 17개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인터넷 신문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전북의 소리가 하고 있는 역할들이나 나오고 있는 기사들의 방향을 봤을 때 아까도 맷집이 좋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가 뭔데라는 그 따가운 눈총 주변 동료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나의 기사는 문제가 없다라고 치는 그 방어벽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힘들거든요, 이 상황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견뎌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더 걱정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도 있지만 저한테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너가 신문사 다녔을 때는 왜 문제 삼지 못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밖에서 그렇게 하느냐라는 또 지적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맷집을? 언론이 언론을 비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특히 이제 그 동병상련의 어떤 그 아픔을 서로 알고 그러는데, 네가 감히 나를 어떻게 네가 나를 비평할 수가 있겠나? 뭐 이런 그 따가운 이제 시선, 뭐 이런 게 이제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그 동안에 저는 이제 그런 그 비평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지역 언론 별곡이라고 하는 그 뭐 오마이뉴스에 거의 한 500편 이상을 제가 뭐 썼던 기억이 나고요. 현직에 있으면서 제가 그 이제 석사 논문을 쓰면서부터 제가 이제 그걸 논문을 쓰고 이제 학교에서 이론을 접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깊어지더라고요. 보이는 이제 시각이 좀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면서 현실과 이론을 제가 이제 접목해서 이제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러운 이제 그게 일상사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아침부터 이제 쭉 신문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역 신문들이 아직도 조금 개선이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가,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좀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또 잘된 부분은 또 잘된 부분대로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고 그런 일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을 들여다보면 결국에 전라북도에 있는 일간지들이 거의 뭐 내용이 비슷비슷하고 관점이 같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해오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탈피를 해야 될까요? 제가 사진 하나를 가져온 처음으로 이런 거 가져와요. 좀 잘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 카메라 기자들이거든요. 카메라 기자들이 아마 이게 신년 기자회견이나 이런 중요한 기자회견에서 아마 다 이렇게 나오셔서 아마 이제 진행을 했을 것 같은데 다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 많은 언론사와 이 많은 기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일방향의 한 관점을 바라보고 이제 그것만 보도하고 있는 이 현상을 정말 저는 이 사진 한 장이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네, 보여주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진이죠. 근데 저도 뉴스를 많이 보면서 느끼는데 모두 다 한 관점 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라북도에서 탄소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만약에 냈다고 하면은 그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그냥 비판하거나 그러니까 그 출입처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 이외의 주제를 넘어가는 거를 많이 보지 못합니다. 아이템 자체가 다른 관점에서 자체적인 소재를 발굴해서 보도하는 게 저는 많이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입처를 제외한 곳은 미디어 의제의 사각지대가 됩니다. 아예 무의제화되는 경향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각지대는 소외계층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무의제화되는 내용들의 많은 수는 그런 아주 낮은 곳을 향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실종되고 있다. 의제들이 좀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는 이런 주장 관련해서는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그래도 그 언론사에 오래 계셨으니까요. 또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제가 있을 때는 출입처 중심의 사실 그 취재보도 시스템이 철저했거든요. 그래서 한 출입처에 반드시 한 사람이 취재 기자를 이렇게 명령하고 발령하고 지금도 물론 이제 그 주재 기자 그 시스템은 뭐 거의 요지부동이죠. 지금도 계속 그 지역의 그 취재 보도는 그 해당 지역 주재 기자가 모든 걸 커버하는 이런 시스템이었고 심지어 이제 본사에서도
뭐 정치부 같으면은 도청, 도의회, 서울, 뭐 국회, 청와대 등 그래서 다 이렇게 분할이 되고 또 사회부 경우에도 시청, 경찰, 법원, 병원 다 이렇게 분리돼서 네. 그 한 곳 중심에 이렇게 출입처를 나가서 취재 보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각이 좁아져요. 편협된 시각을 또 갖게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출입처 기자단에서 이제 그 기사를 담아가는 이런 행태도 이제 일어나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출입처 중심의 취재를 하다 보니까 출입처에서 기자단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홍보의 전이대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브리핑을 하거나 보도 자료를 내주면은 천편일률적으로 보도 자료에 그 의해서 기사가 작성이 되고 브리핑이 되고 하는 장면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보도되는 게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독자들에게 굉장히 큰 신뢰였더라고. 그게 독자들은 어떤 차별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뉴스의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을 요구하는데 언론사들은 또 그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옹기종기 경쟁을 한다고 하지만은 차별성은 또 보이지 않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저도 신문을 지금도 뭐 16개 다를 보지 않지만 이제 7개 정도를 제가 샘플을 놓고 이렇게 이제 보는데 거의 비슷해요. 뉴스,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나오는 뉴스들이 비슷해요. 그러다 그건 왜 그러냐면 출입처 중심의 보도 시스템이 아직 개선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이렇게 그 언론사 수는 많은데 뉴스 이용자들은 다양성과 차별성을 요구하는데 획일성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그 출입처 중심의 기사가 지양이 되려면 엄청 기자가 바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기도 하고 하루 그러니까 기자들은 데일리에 한 개 방송 같은 경우는 무조건 리포트 하나 그리고 단신 3-4개는 써야 되는데 일반 또 지면이란 게 있기 때문에 기자 한 명이 출입처의 기사를 소화하지 못하고 뭐 심층 취재를 한다고 해서 2-3일 쉰다고 하면 그 지면을 또 채우지 못하는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한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기자 수가 지역에서 충분하게 확보가 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또 이에 이제 데스크에서는 그 출입처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있으면 자유 이제 아이템들을 이제 취재할 수 있는 그런 팀들도 구성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예, 그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고 그 한계를 구조적인 문제로 가네요. 예, 한계를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시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예, 그게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유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초창기 지금 한 20-30년 전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래도 출입처에 나름대로 그 커버하는 인력들은 있었어요. 다. 그때 그 편집부만 해도 면당 한 명씩 그 책임을 지고 데스킹하고 직접 이렇게 편집을 하고 면 그 편집 기자는 출입 기자들하고 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어떤 인력 시스템이 그 당시에는 그나마 좀 갖춰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도 그렇게 뉴스의 어떤 획일성 때문에 늘 그 골치를 앓고 늘 그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상황이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인원이 그때보다 지금 거의 많이 줄었어요. 절반 어떤 곳은 3분의 1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가령 편집부의 인력이 그때 지금 가령 14면 발행하면 14명이 편집 기자였다면은 지금은 7명, 5명 정도가 하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그보다 적은 인원이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제 올라운드 플레이라고 해서 편집도 하고 취재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지역 신문들이 워낙 그 환경이 열세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그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인력을 많이 그동안에 줄여왔기 때문에 또 이제 전문적인 또 심층적인 취재 보도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죠. 사실은. 그래요. 그럼 출처와 관련된 어떤 취재 행태의 한계점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지역 언론하고 이제 언론 사주하고의 이것도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인데 우리 박주영 교수님께서는 저는 이제 뭐 2000년대 초반에 기자 생활을 했을 때는 한참 대선배님이셔가지고 이제 인연이 깊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번 정도 언론사를 옮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이게 단적인 어떤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건 이제 제가 처음에 왜 내가 기자를 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늘 그 초심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늘 이제 맞닿는 부분이 이제 그 논조 방향, 특히 이제 그 편집국의 논조 방향. 예, 물론 편집국의 논조 방향은 참 다 좋아요. 어느 신문사나 논조 방향이 우리는 나가서 도둑질한다, 우리는 나가서 광고한다, 우리는 나가서 뭐 사기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논조나 사시에는
올바른 방향, 늘 정론 집필, 불편 부당성, 정의성, 진실성을 다 내세우죠. 그것은 대한민국 거의 모든 신문들이 비슷합니다. 이제 사주하고의 문제, 네. 보도국하고 특히 편집국하고 이제 사주하고의 어떤 문제가 이제 가끔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사주가 주로 어떤 것들을 요구하죠, 기자들한테? 그건 다양하죠. 네.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언론사들, 특히 신문사들이 보면은 그 모기업이 다 있죠. 그 사주가 운영하는 회사가 이제 모기업이라고 하고 신문사도 하나의 계열사로 취급하면서 신문사를 하나의 방파제처럼 또 이용하는 그런 신문사들이 많죠. 그러면은 그 내가 내 소속이 나는 신문사 기자를 하기 위해서 신문사에 입사를 했는데 모기업에 관련된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누구든지 정체성에 대해서 거기에 굉장히 자괴감도 들 것이고요. 의문을 이제 일으키고 네.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 압박감,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재작년 정도에 아마 문제가 됐던 게 전라북도의 대표 신문사라고 하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보가 있는데 그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된 연관된 업체이 실질적인 지분을 갖고 가면서 이 언론계에서도 상당히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45%. 네. 대주주죠. 네. 그러니까 전주에 남은 이제 가장 노른자의 땅, 네. 이제 그 땅을 대규모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특혜 논란이 이제 발생을 했었고요. 이제 전주시에서 아직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지금 잡지는 못하고 있는데 부동산 개발회사 대주주가 됐고 이 언론사의 대주주가 그 되는 과정이 전주시에서의 그 사업 승인과 관련된 그런 절차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던 그런 특수한 시점에 라는 이제 도내 최고의 신문사 이제 최고 규모의 신문사의 대주주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석연치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특수관계사의 이제 다른 부동산 매물 같은 것도 취득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보험성으로 매입을 했던 게 아니냐 이제 이러한 논란까지 이제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봤을 때는 그게 논란이 합리적 의심까지도 갔었나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봐서 실체가 드러난 어떤 네, 지금도 여전히 그 보도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다들 이제 보도에서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네. 이 대한방직을 비롯한 이제 이런 전주시의 개발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론화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되고 있는데 네. 다른 이제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이나 지금 거의 위원선임이나 역할이나 어떠한 방향의 개발 사업을 중점으로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부분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하고 있다면은 네. 같은 경우는 이 대한방직 부지가 사유지이고 공론화위원들은 특히 시민사회단체 출신들의 공론화위원들은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주의해야 된다라는 칼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또 예. 어떻게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다양한 관점 중에 어떻게 보면 그 라는 모기업의 편을 들 수 있다라는 의심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대주주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전부터 대주주도 아니었고 이미 절차 부동산과 관련해서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그 상황에서의 언론사를 구입한 이 행위가 과연 도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냐, 그리고 언론사가 이 과정, 이 시기가 과연 맥락적으로 따져봤을 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행동이냐를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언론사의 입장, 저널리즘적 행위나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인 이런 도민들의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제 그런 거에서 사려 깊지 못했다,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민원연에서는 그러니까 계속 지켜봐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민원연이나 이제 우리 전북의 소리 입장에서는 그 큐 저널리즘, 큐레이터 저널리즘과 같이 계속 해가시면서 솔루션도 계속 제공해 주셔야 되는 게 아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민선 2기 2년 이제 단체장 공약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언론사에서 단체장들의 어떤 공세우기에 바쁘다 또 이런 비판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떤 것들이 긍정적인 내용을 다뤘다고 보시는 거예요? 민선 7기죠. 지금이 민선 7기 이제 2년을 찍는 그런 시점에서 최근에 이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라고 하는 그 민간 단체죠. 사단법인. 이제 거기서 매년 이제 그 연간 그 각 지방 자치단체장들의 그 공약 사항들을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자체 발표를 하는 그런 지금 그 시기거든요. 네. 이제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이제 시군에서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자기 자치단체의 그 높은 점수가 나온 항목을 포장을 해서 그것만을 이제 언론에 또 이렇게
출입 기자들에게 이제 내미는. 그러면 출입 기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이제 출입 기자 그 시스템의 이제 그런 어떤 병폐인데 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국 데이터를 보면은 그걸 조금 해석할 수가 있는데 또 도는 도대로 시는 시대로 주니까 그게 전부인 양 그대로 이제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이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때 5월 25일, 26일 우리 전라북도 도와 각 그 언론들이 뭐 전라북도 도지사가 최우수다, 심지어는 엄지척이다. 그 기사 제목과 기사를 보는 독자나 도민들은 우리 도지사가 전국에서 가장 공약을 잘 지키는 도지사구나. 업무 수행도가 아주 제일 높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매니페스토 그 실천본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국 그 자치단체장들의 그 업무 수행 능력 평가한 내용들을 쭉 보니까 세 가지 중에 한 분야에서 그 최우수 분야를 받긴 받았더라고요. 심지어는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는 아니었고 이제 단지 이제 다른 한 분야인데 그 한 분야를 이제 전북도에서는 또 이제 이렇게 아마 또 좀 포장을 해서 출입 기자들한테 이제 전달을 하고 또 출입 기자들은 그냥 그걸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제 최우수가 마치 그 송하진 도지사의 2년 그 찍는 그런 시점에서 그 평가다. 이제 이런 어떤 그 단면적인 그 뉘앙스를 소위 기자들을 이야기할 때 일본어긴 한데 뽑는다고 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 가지 중에 잘한 거 하나가 있어. 잘한 걸로 뽑으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기사가. 근데 이제 기사 내용도 보면 또 그런 내용이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예산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최우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먼 곳에 있잖아요. 우리가 아주 최하위 제주도하고 우리하고는 아주 제일 하위에 있는데 공약 그 이행도 지금 현재까지 이행도를 가지고 최우수라고 한다는 건 사실 좀 무리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봤을 때 특히 뭐 우리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전혀 세 가지 분야에 또 들어가지도 않은 그런 상태인데 전라북도 전체가 마치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라고 하는 민간 단체에서 선정하는 뭐 최우수 우리 뭐 자치단체고 기관이다 이런 식의 그 보도 이게 이제 사실 조금 편향되고 왜곡된 그런 보도. 그러면 공부 파트에서는 정말 일 열심히 한 거네요. 자기들의 어떤 그 소개 성과는 이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거죠. 그럼 이렇게 자화자찬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일들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 이슈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통계청에서 자료가 또 하나 제가 나왔는데 그 통계 자료가 이제 그 기사에 묻혀가지고 경제면에 뭐 이런데 조금 나왔는데 그 최근에 20년도 호남 지방 통계청이 이제 그 마침 그날이에요. 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내놓은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평가와 관련해서 아마 비슷한 시점에서 이제 그 공개된 자료인데 20년간 그 인구 추이 변동, 특히 역에 유출되는 그런 현황들을 이제 내놓은 인구 이동 추이 조사 결과인데 단순하게 뭐 한 해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근래 한 20년을 쭉 이렇게 평가하는 자료인데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계속해서 그 역외 유출이 심하다는 것은 예전부터 쭉 나왔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180만 인구가 뭐 분계가 뭐 초입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도 그동안에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그 경제 활동을 책임지는 20, 30대의 순유출이 전체 순유출 중에서 90%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통계 수치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통계 수치를 이제 의미를 잘 파악하는 기자들은 기사를 썼고 그렇지 못한 기자는 또 기사를 안 썼거나 뭐 그냥 흘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날 모니터링 해보니까 세 군데가 또 이제 기사를 달아서 그나마 경제부 그 기자들 중에 이 빛나는 뉴스 가치가 사실 그 당시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자료보다 더 나는 비중이 큰데 경제면에 이렇게 묻혀 있고 1면, 2면, 3면은 그 우리 도지사 지적을 막 크게 도지사가 또 그 최우수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탄소와 새만금이 또 붙어 있어요. 수식어가. 네. 그거가 사실 그거하고는 결부시키면 안 되는데 좀 앞서가는 이런 또 그런 보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분야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역 언론에서 좀 부각시켜야 되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왜냐하면은 해방 이후에 한 지역에서 인구가 절반 이상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준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지금 보기 드문 그 사례로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역외 유출이라는 게 비단 전라북도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전국적인 현상이고 수도권을 제외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기자들이 기사 쓸 때도 그 뭐라고 합니까? 이제 좀 그런 기사 좀 그만이라는 피로도가 상당히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역외 유출, 전라북도의 경제난 그것을 어떻게 그래도 약간 그 양념을 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 창간 70주년 특집에 그것을 마침 또 그 인구 문제를 거론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1949년 전북 인구가 205만 485명으로
그때 이제 해방 이후에 200만 이상이 유지가 됐었던 그런 이제 그 과거의 그 사례를 들면서 지금 182만까지 줄어들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는 2배 이상 늘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5천만 이상이 되고 그 당시에 2천만 불과했던 게 지금 5천만이 넘어가는데 지금 각 전국 지역에서 전라북도가 인구 그 감소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거든요.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금 민선 7기가 왔는데 늘 1기부터 저는 7기까지 쭉 봐왔습니다. 네. 그 공약이 뭐냐면 인구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겠는가. 인구 장려 정책, 인구 그 유입 정책을 많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통계상에서 가직석으로 나타나는 게 지금 없거든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 20, 30대의 어떤 인구 유출이 계속 90%의 순 유출에 그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차라리 이거를 그 당시에 그날 도지사가 뭐 이렇게 공약을 뭐 한 분야만 잘 지켰다고 지적을 내세울 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이렇게 절벽이니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대책을 내놓는 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해야 되는 것을 사실 언론이라면 좀 따가운 비판을 하고 질책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언론의 본령이고 사명이죠. 네. 지적에 공감하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한 분야 잘했고요. 이제 잘한 건 잘한 거고 그러면은 그 등급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다른 분야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왜 문제가 되었길래 등급이 더 낮은 점수를 받았을 거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띄우는 것만 하고 분석은 하지 않습니다. 이 낮게 나온 부분. 그러니까 근데 도민들한테 실제 이게 도움이 되려고 하면은 낮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정책으로 반영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도들이 지금 나온 보도들이 전부 다 이제 도지사라든지 특정 행정수장의 공적으로만 가져가게끔 만들어주는 보도들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인구 얘기도 했지만은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고 이거 그만 이렇게 보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긴 하는데 어떤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고 미비하다면은 이 미비한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발생을 했는가를 자꾸 분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분석 보도를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루면 되는데 너무 띄워주기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저희 SK 브로드밴드에서도 그 단체장 공약 성적표를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이 내용 잠시 한번 보고 가시죠. 민선 7기 임기가 2018년 7월 1일부터 시작됐으니 전체 임기의 절반가량이 지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전북 지역 도지사, 도교육감, 시장 군수, 선거 당시 내세웠던 공약들 잘 이행하고 있을까?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공약 이행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가는 공약 이행 완료 분야, 2019년 목표 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웹소통 분야, 공약 일치도 분야로 5가지입니다. 그 결과 총점이 70점을 넘어 SA 등급, 그러니까 가장 잘했다라고 평가받은 지자체는 서울과 광주, 광역시, 경기도, 충남, 제주도 등 5곳이었습니다. 전라북도도 잘한 분야가 있긴 한데 바로 2019년 목표 달성 분야였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전체 평가에서도 또 부분 평가에서도 SA 등급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전라북도의 총 공약은 11개 분야, 101개 사업. 이행 상황을 살펴봤더니 이 가운데 완료된 공약은 2개,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인 공약은 33개 등 모두 35개 공약이 완료 혹은 이행 공약으로 분류됐습니다. 자, 보면은요, 그동안 내용과는 조금은 달라요. 민선 6기 같은 시점보다 공약 이행 완료율이 6.38%포인트 낮다 이거것이거든요. 뭐 다른 기사들을 보면 뭐 상당히 너무 잘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이번에 그 전라북도라든지 전주시 완주군, 몇 군데 진안군, 뭐 최우수라고 이제 나름대로 그 지자체에서 홍보한 건 좋아요. 자기들이 그만큼 잘했으니까 홍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 부서가 또 있죠.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서가 있고, 홍보하는 건 좋은데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라고 하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또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 과연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정확하고 객관성 있게 아주 그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했는가. 언론사라면 또 이것도 한번 좀 봐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을 것이고 과연 무엇을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근데 이걸 한번 우리가 또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저도 한번 좀 봤는데 네. 이게 이제 사단법인 개인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약이라든지 정과이라든지 봤는데 전국적으로 회원을 두고 회원들이 이제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순수가 어떤 사단법인체예요. 민간 단체죠. 서울 여의도에 본사를 두고 각 지역에 이제 지사망, 회원사, 지역망을 둔 그런 민간 단체고 이쪽에서 이제 그 각 지자체의 어떤 공약 이행 정보를 지자체가 스스로 이행을 했나 안 했나를 작성을 해서 3월 15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 그대로를 올리겠어요? 물론 이제 있는 그대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우리는 뭐 그거 따르지 않겠다 또는 우리는 조금 부풀려서 올리겠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객관적인 기준에 대해서 벌써 모호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 문제 하나 하고 그다음에 선거 공약의 이행 실적 중간 평가, 그다음에 하반기 방향성을 이렇게 제시하는 측면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평가 항목이 뭐냐면 공약 이행 완료 분야가 100점. 그다음에 작년도의 목표 달성 분야 100점. 이제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주민 소통 분야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100점으로 취급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게 주민 소통 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 부분이 왜 100점인가 하는 또 의아심을 저는 갖게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여기에서 이제 최우수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분야가 두 번째 목표 달성 분야거든요. 작년 2019년도. 더 중요한 건 사실 공약 이행 완료된 거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건 아직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죠. 거기에 또 주민 소통 분야는 아예 뭐 최우수 분야에 끼지도 못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그 공약 이행 앞으로 또 하반기에 달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언론사가 최우순위 엄지척이니 라고 하는 그 헤드라인 주제를 그 뽑을 때 내용들을 좀 보면은 조금 앞서가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이제 그 지적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또 얘기했던 그런 분야고 또 이면에 보면은 한국 그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그 이면에 별지로 이렇게 전국 각 지자체장들이 처음에 이제 그 초반에 임기 초반에 내세운 예산 총계 그 부분의 그 달성도를 보면은 전라북도가 그렇게 높질 않아요. 낮아요. 예. 특히 그 30% 되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벌써 이제 상당히 높아가는 그런 지역이 60% 이상의 지역들이 있단 말이죠. 네. 경상북도 같으면 60.88%거든요. 지금 확보율이 임기 내 계획 총계에 대한 확보율이. 근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38.1%거든요. 아직 낮은 수준이고 또 전체 임기 총계 규모도 우리는 거의 뭐 6조대 규모로 전남에 11조, 광주광역시 13조, 둘이 합치면 24조, 25조가 거의 가까운데 우리는 지금 6조대에서 우리가 지금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더군다나 인구 역외 유출이 이렇게 심각한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과연 우리 전라북도 도정이 뭐 다른 지역보다 뭐 최우순위 엄지척이니라고 이렇게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언론사 특히 기자들이 알려면 공부해야겠어요. 통계 자료를 잘 읽어내야 돼요, 기자들이.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 자료 저도 처음에 경제부 출입하면서 이 통계 자료 한국은행이라든지 통계청이라든지 나오는 상공회의소에서 이제 분기별 주기별로 나온 통계 자료를 읽어보면은 그 통계 수치에 여러 가지 진실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이제 기자들이 사실 잘 읽어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요즘에 그 기자들은 전문성 플러스 큐레이터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전문성도 옳고요. 저는 보도 자료가 나왔을 때 그걸 직접 확인하는지도 약간 의문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지사의 이제 지지율이 상승했다. 그러니까 원래 리얼미터나 이런 데에서 매 월마다 그 뭐 이렇게 도지사나 이런 도지사들이나 뭐 그다음에 기초 단체장의 이제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매월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이게 잘 이제 정책을 세워가지고 도민들한테 지지율이 높아졌다라고 이제 보도가 또 아까 같이 잘했어요라는 식의 이제 보도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몇 % 올라가긴 했더라고요. 소폭 올랐는데. 순위는 똑같아요. 순위는 똑같고 1월부터 4월까지 뭐 이런 사태들을 봤을 때 뭐 지지율이 변동된 게 아니 그 순위가 변동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런 사태에서 한 2~3% 오른 게 과연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오른 건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파악되지 않는데 단순하게 이제 그 자료가 잘했어요라는 식의 이제 보도 자료를 그대로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딱 한 번만 들어가서 자료만 한번 제대로 봤어도 그렇게 보도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들어가서
분석을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하고 비교를 하는지는 저는 조금 더 노력이 수반돼야 되는 게 아닌가 아쉽습니다. 예. 입장 차이가 있었던 논란 이게 있었어요. 바로 국립감염병연구소 불원 유치 문제였는데 어찌됐든지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인수공통감염병연구소 자리에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이와 관련된 보도에서도 각 출입처별로 기자들의 상반된 입장이 또 나왔었죠. 예, 이것도 이제 이슈가 사실 될 만한 그런 큰 내용이었고 네. 아직도 이제 이게 잠재워지지 않은 그런 논란거리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수 공통 전염병 연구소거든요. 전북대학교에 있는 게. 그거 이제 교육부 산하의 지원을 받아서 전북대 부설 연구소로서 상당히 그때 규모가 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아 최대라고 하는 그런 규모로 대학에서 굉장히 그때 뭐 한 5년 전에 자랑하고 또 홍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교육부의 지원 예산을 받아서 지금 연구 활동도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뭐 이렇게 오리라고 그때 생각을 못했죠. 근데 이제 우리 전북도가 이제 선제한 게 지난 25일 날 송하진 지사가 툭 던진 거죠. 네. 그 의제를 던진 거죠. 인수 공통 전염병 연구소를 인수 공통 감염병 연구소. 이게 전염병과 감염병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감염병 연구소 분원으로 그건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죠. 이걸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툭 어젠다를 던진 거죠. 그 이면에는 이제 청와대라든지 보건복지부하고 이미 이제 사전 무슨 조율을 이제 거쳤는지 협의 과정을 거쳤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 다음 날 도와 각 언론들이 다 받아서 마치 이제 그게 이제 구체화되는 양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전북대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28일 날 또 발표한다고 또 얘기를 바로 했죠. 그래서 28일 날 이제 전북대 총장이 나서서 좀 애매하게 또 총장이 또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이 대학 구성원들이 다양해요. 그 연구원들 또 연구원을 또 책임지는 또 그 책임 교수들의 또 입장이 또 다르고 그런데 이제 우리 총장 입장은 그 물론 좋다 좋은데 전염병과 감염병의 어떤 이런 차이 연구소의 차이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본래의 취지가 또 희석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우리 또 학교 내 대학 내의 연구시설은 교육부의 산하기관인데 그 보건복지부로 갔을 때 자칫하면 이게 또 공전될 그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규모를 조금 더 좀 포괄적으로 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나가자마자 도에서 또 반박 비슷한 또 자료가 나왔어요. 전북대가 마치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뉘앙스처럼 얘기를 하는 게 뭐 신문사에 몇 군데 나갔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자칫은 양 기관 간 이제 갈등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첨예한 또 마찰로 또 가지 않을까. 이제 저도 그런 우려가 되긴 되는데 아직 이게 지금 이제 뭐 확정도 되지도 않고 좀 뭐 물론 아까 청와대의 뭐 얘기라고 자꾸 뭐 아마 도에서는 지금 얘기를 흘리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 부분 봤을 때 약간 대의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전염병과 감염병이라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외부 인자에 그렇죠. 의해서 감염이 되면 감염병이고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전염이 되면 그게 전염병이라고 우리가 쉽게 물론 그렇죠. 있는데, 그러나 소관 부서가 지금 다른 그 연구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걸 협의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문제는요. 그 송하진 지사가 관련해서 엄청나게 전북대학교 측과 협의를 해온 것처럼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또 전북대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당장 하니까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를 지금 운영하는 그 실무진들이라든지 교수들은 또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견을 사전에 좀 취합을 하고 사전에 그것을 잘 논의를 해서 정부하고 또 협의해서 거의 마무리 익은 상태에서 이것을 사실 꺼내들었으면 좋을 텐데 오히려 자금 질환으로 볼 수 지금 있는 거죠. 막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아이템을 내놓는 이런 단계 아닌가. 그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보듯이 그 전주시 특례시 조질의 특례시 뭐 지정 네네. 문제라든지 남은 그 공공의대 설립권도 마찬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해왔다가 20대 국회가 폐해되면서 다 무산돼 버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것도 이런 것들도 사실 그런 또 결과를 낳지 않냐. 그런 또 우리가 이런 거는 공론화시키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언론이 충분히 공론회장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행정수장이 아이템을 툭 던지면 그것이 정답인 것 마냥 우르르 여론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언론사에서 좀 부추기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이제 감염병 관련 이제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유치 관련해 가지고도
전북대에서 이렇게 반대 의견, 그러니까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그거가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보도를 해주는 게 아니고 왜 전라북도에 반대 기치 반대를 하고 있네? 전북대가 약간 이러한 신경전으로 묘사하고 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과연 누가 일으키는가? 언론이 부추기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공론의 장을 만드는 역할이 아니고 갈등을 유발시키는 역할로서 언론이 작용하고 있다. 이제. 자, 그런가 하면 이번 논란들이 지금 같은 시기에 나온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코로나 사태 때도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도력이라든지 위기 상황, 갈등 상황을 이제 통솔하는 지도자로서의 이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가기 위한 부분들도 있겠죠. 너무 국회에서 보는 것만 아닐까요? 예, 아니 이거는 위기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는가는 지자체, 그러니까 위기 상태에서 지자체가 1차 반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위기를 정말 잘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거 이거는 지도자로서 굉장히 큰 덕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지율이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선언적인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2년이 남았죠. 네, 2년인데 곧 뭐 1년 안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단체장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두각시킬 수 있는 이제 이러한 가장 중요한 기점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저는 그렇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은 뭐 여러 지자체에서 다 발생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이 아마 심화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20대 국회 끝나고 21대로 넘어가는 순간에 우리가 사실 그걸 지금 많이 경험하고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대 국회에서 민선 자치단체장들과 또 그 국회 현역 지역 국회의원들 간에 그 앞서거니 뒤서거니 발표했던 내용들, 장밋빛 청사진들, 국직원 그 세 가지가 있죠. 전주시 특례 지정 문제하고 남원 공공의대, 또 제3 금융중심지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얘기해왔고 곧 실현될 것처럼 아까 우리 손 차장님이 얘기했지만 지금 설익은 감을 마치 익은 것처럼 지금 내놨단 말이죠. 그럼 언론은 그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과대 포장하고 과대 해석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봐왔는데 20대 국회가 폐회되면서 무산됐다, 백지화됐다, 전혀 없던 일로 됐다. 이런 보도를 하면서 독자들에게 좀 미안한 감을 좀 가져야 될 텐데 저는 미안한 감도 없고 다시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다시 또 살려나는 거예요. 꺼진 불씨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건 독자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죠, 언론이. 아무리 매일매일 발행하는 그 일간지고 매일매일 그 방송하는 영상 뉴스 자막을 우리가 외워야 되는 그런 뭐 의무감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가 속보성을 우리가 다룬다고는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한 따가운 비판의 해초리는 들을 때는 또 과감하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나요? 그 지자체 단체장은 2년여 앞으로 나가온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구호를 선언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정책으로 채택이 되고 행정화돼서 일반 시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으면 그건 성공한 선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지 그냥 선언적인 부분에 있어서 언론이 나서가지고 과대 포장을 하는 거는 언론의 본 역할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매니페스토도 아까 그래요. 그러니까 매니페스토도 이게 공약도 자체 평가하는 거거든요. 네. 의원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뭐 자치단체장, 자치단체장이 자기가 얼마나 공약을 완수했는가, 이행했는가를 자체 평가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조금 미화되고 더 이행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매니페스토 이제 인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인용을 했으면은 언론에서는 언론의 잣대, 언론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또 다른 평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이 한쪽만 하고 이 한쪽은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지역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평가라든지 이제 공약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행이 돼야 된다. 잘 운영이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가 됐는데 옥천신문 같은 경우는 뭐 독립 언론사로서 아주 프라이드도 강하고 그렇죠. 그 기자들이 그렇던데. 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지역 주간 신문이고요. 이 옥천신문은 기자들이 주간 신문 보통 기자들이 1명, 2명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2명 정도가 보통 평균적으로 있는데 꽤 많던데. 거기 10명 넘는 기자들이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면단위 이런 곳까지 샅샅이 들어가 가지고 정말 발로 뛰는 기사를 발굴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옥천 3,500명이라는 이제 숫자
그러니까 종이신문을 보고 있는데 2만 가구의 거의 20% 이제 옥천이라는 지역의 20%가 이 옥천신문을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2만 가구예요? 예, 예. 그럼 2천 가구가 보는 거네요? 예, 거의 20%에 육박하는 이제 4천 가구가? 예, 3,500명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독료 중심으로 운영돼서 이제 이제 홍보비에 의존하지 않다 보니까 비판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독립적인 기사를 이제 쓸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고 옥천 있습니다. 군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존재겠죠. 이런 인식이 좀 어렵잖아요. 돈을 내고 언론을 본다. 네네. 요즘 뭐 포털을 들어가도 다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 옥천신문 아주 대단한 신문이죠. 네. 제가 이제 그 이번 사람과 언론 여러모에서 옥천신문 대표 오한웅 대표하고 인터뷰를 해서 특별한 만남,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하면서 그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가슴에 리본을 달고 다니죠. 그 사람이 이제 안티조선 운동을 옥천에서 성공시킨 케이스거든요. 네. 안티조선 운동만큼 자기가 성공시킨 그런 사례는 없었다라고 자부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역 풀뿌리 저널리즘의 어떤 성공 사례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제 그런 사례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아까 우리가 지금 일간지라든지 방송통신을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지역 단위로 보면 풀뿌리 저널리즘, 풀뿌리 언론들이 있거든요. 지역 네. 주간 신문들. 우리 손주아 처장님께서 가끔 이제 우리 민주언론 시민연합에 그 모니터링을 해서 올려서 좋은 기사들을 발굴해내서 저도 들어가서 맞아요. 보지만은 아주 좋은 그런 기사들을 많이 쓰는 그런 일간지 기자들이 우리 진행자도 알지만은 출입처에 가보면 관공서 같은 데 가면 20명, 30명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자들이 안 쓰는 기사를 풀뿌리 언론 기자 한 명이, 두 명이 쓰는 그런 곳이 있어요. 네, 네. 그것도 따끈따끈한 미담 기사가 아니라 그 거의 그냥 아프죠. 그 대척점에서 네, 네. 그 반대되는 그 비판 기사를 쓰는 그게 이제 그 주민들의 도민들의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뛴다라는 거거든요. 물불 가리지 않고 따가운 눈총을 의식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출입 기자단 기자실에 가입되어 있는 기자들이 또 아니에요. 네. 1인 미디어들이 또 많아요. 1인 미디어가들이.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도 나는 그런 면에서 풀뿌리 저널리, 풀뿌리 언론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고 또 응원을 해주고 뭐 그랬을 때 그 풀뿌리 언론들이 또 자생력이 강화되고 이런 면에서 저는 아주 좋게 봅니다. 풀뿌리 언론의 앞으로 그러니까 가능성에 계속 대해서. 뭐 같은 이야기지만 좀 더 공부 열심히 하고 네. 좀 더 지역 또 시민들 도민들에게 밀착해서 그렇죠. 네. 관에서 주는 보도 자료가 아니라 진짜로 발로 뛰어서 찾아내는 기사를 쓰는 게 기자의 어떤 본업이다. 예, 그 말씀하시는 결론을 잘 거군요. 내려주시네. 예. 자, 끝으로 이제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뭐 제언하고 싶은 말씀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그동안에 뭐 제가 그 쓴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 왜 내가 그 저널리스트가 되려고 했는가, 왜 내가 기자가 되려고 했는가에 대한 생각을 늘 고민을 하면은 뭐 신문사 또 어느 방송사든 또 출입처에서든 그 본령이 그 초심이 흔들리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사주와의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한 번, 두 번 사주와의 그 갈등에서 자기가 그 사주와 그 불이하고 불편한 그런 관계에 그 익숙해지게 되면은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계속. 그러나 한두 번에 그 저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불편한 관계가 되면 사주도 마음대로 지지를 못해요. 네. 아, 저 기자는 올곧은 기자고 내가 얘기해서 쉽게 불의에 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인정이 되면은 이제 가는 거죠, 그대로.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한번 길들여지면 계속 이렇게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점. 그런 면에서 왜 내가 기자가 되려고 했던가라고 하는 초심을 좀 잃지 않아줬으면 그런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우리 손주아 처장님은 내부 개편이 있다고요? 예, 저희 매일매일 이제 전북의 주요 뉴스를 선별해 저희도 큐레이션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네. 조금 더 시민들한테 좋은 이제 기사, 좋은 지역에서 발행하고 있는 좋은 기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편하게 알릴 수 있게끔 주요 뉴스를 개편을 하고 있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따끔하기도 하고 또 진짜 발전을 하려면 또 이런 또 어떤 그 재원들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언론도 그렇고 또 전라북도의 모든 행정관서도 그렇고 또 권력을 가지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오늘 SK 브로드밴드 막걸리 시즌3 비판론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